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은 무죄였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양빈형 기자입니다.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김범수 센터장과 당시 투자총괄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통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조종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수의 시점과 방식, 시간적 간격 등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시세 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수했던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주식 매수를 함께한 사모펀드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에겐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역술인 행정관에 대한 JTBC 취재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역술인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비판이 일자 이 역술인은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했고 월급도 다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역술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로 알려졌습니다. 민원 관리와 종교계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직급은 5급이었고 소수 종교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이른바 7대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를 말합니다. 지난 1월 논란이 커지기 전까지 김 씨는 자신이 역술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앞 잔디밭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걸어놨던 김 씨. 역학연구소 소장이란 직함의 명함도 올려놨습니다. 지난 2023년엔 하늘과 땅의 기운에 대해 설명한 책을 내놨습니다.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심취를 조금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김 씨가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 이전까지 소수 종교와 관련한 업무를 한 직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씨의 진짜 업무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주와 궁합을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5급이 절대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말은 외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일 수가 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 대구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6월 3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도 이후에는 더욱 김 씨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업무를 한 것은 맞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봉급이 나간 것만 확실합니다. 김 씨는 물론 시민사회수석실 전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받다가 숨진 20대 대학생의 유해가 오늘 송환됐습니다.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74일이 걸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을 가슴에 들고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장갑을 낀 경찰들이 조의를 표하며 넘겨봤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오늘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8일 복구산 지역에 버려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박 씨 시신은 그동안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 안치돼 있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우리나라 부검이 등 6명과 현지 경찰이 공동부검을 진행했고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후 화장을 마친 박 씨의 유골은 부검을 함께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대장이 맡았습니다. 유족에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경찰들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었던 박 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납치 감금 범죄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JTBC에 전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도 누군가에게 속아서 거기에 갔지만 모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다 사기고 그러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대학 동기 형과 팀장 등 2명을 붙잡았고 관련된 대포통장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은 수사팀이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캄보디아 GDP의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불법 또는 범죄 수익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에게 뜯어낸 범죄 수익도 환수가 가능한가 바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캄보디아 범죄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한 조사에 따르면 연 1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8조 정도입니다. 18조 원이요. 예, 근데 이 중에 한국인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따로 집계된 건 없지만요. 이 범죄 조직에 한국인 가담시킨 것, 결국 한국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으니까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피해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캄보디아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30여 개국과 이 조약을 맺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캄보디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범죄 수익의 소재 여부를 우리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이 캄보디아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확인을 해서 저희가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근거를 우리 측에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통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피해액을 제시해서 네. 근거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 됩니다. 국내에서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하려면 이렇게 경찰이 보전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 결정까지 내려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요, 국제사법공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소 법원의 인용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누가 누구 돈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묻어놨는지 이 범죄의 실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야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가능한 규정들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실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되찾은 이런 앞선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전례가 없지 않으면 다행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캄보디아 정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로맨스 스캠의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부부 송환에도 협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시원하진 않네요.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마쳐야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 침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소원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재판 뒤집기란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에선 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리는 등 사실상 당론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일부 법원장들은 일종의 사심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도 자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걸 뒤집기 위해 재판 소원을 만들려 한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1조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나는 일인데 재판 소원까지 제도까지 도입해서 그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논리의 비약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반대 의견이 있지만 공론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안을 논의할 법사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급제로 끝났는데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 판결이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러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낸 재판 소원 도입을 당 지도부가 나서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용산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일정 수준의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